정책 결정 요인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지금 정책 결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지? 음절이. 정책 결정 다음에 끊으세요. 그 다음에 요인에다가 동그라미. 그런 다음에 여기 시간 쓸게요. 정책 결정 요인 논 이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게 화살 표시하시고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factors 요인이 뭐냐를 탐구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론은 요인이 독립변수예요? 종속변수예요? 요인은 독립변수가 되는 거지. 이 정책이 뭐예요? 종속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팩터스 원인 변수가 뭐냐 이걸 탐구하는 이론이에요. 지금 일단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두세요. 표시를. 자, 그러면 자, 명칭이 정책 결정 요인론인데 여러분 이제 이 이론은 왼쪽 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 아까 그림이 무슨 이론이었어요? 투입산출 이론이, 투입산출 모형이죠. 체제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그려보면 정치체제, 정부가 이렇게 있고 자, 정치체제 바깥에 있는 게 환경, 사회죠. 사회로부터 인풋, 투입물들이 들어오고 뭐 요구와 지지. 그래서 이제 컨버전을 거치고 아웃풋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는 자, 정치체제의 산출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복지정책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노인수당을 정부가 10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정책. 자, 이런 정책이 결정되게 된,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 변수가, 요인 변수가 바로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냐, 아니면 이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인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냐, 에 관한 탐구가 정책결정 요인론이에요. 여기 잠깐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100만 원씩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을 결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정책 하려면 재원동원이 기초가 돼야 되죠. 1인당 GNP가 4만 불, 5만 불은 돼야 이런 정책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사회로부터 들어오는 1인당 GNP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이미 노인수당 정책 하고 있어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25만 원인가 지급하거든요. 근데 이 정책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노인수당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자, 왜 그랬냐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될 때 생각을 해봐요. 그때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간에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이 엄청 치열했어요. 그때 선거 결과가 그랬잖아. 51대 49. 그러면 노인들 표, 원래 이제 복지정책은 좌파들의 특허를 갖고 있는 건데 새누리당에서 노인 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월 20만 원씩. 그러면 그때 그런 노인 수당 정책이 나온 거는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정당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요인들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뭐예요? 정치체제적인 요인이지. 이런 요인 때문에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오른쪽 페이지 169페이지 자, 네모 1번 가운데 자, 첫 번째 줄
자, 이것도 제가 표시하는 대로 해보세요. 정책의 산출 과정에서, 자, 여기다가 네모,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까지.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환경으로부터 투입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냐? 대표적으로 1인당 GNP. 아니면 정부라고 하는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요인, 대표적인 게 정당과 경쟁 같은. 이 두 가지 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이론은 정책을 무슨 변수로 취급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를 보고 시작하는 거지. 독립 변수에 관한 연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론에서는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먼저 까맣게 1번 키로 카드 가설이라고 돼 있죠. 내용 각주 형광펜. 여러분 여기서는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 키로 카드 가설 찾았어요. 거기다 형광펜 체크하시고 넘기시면 170페이지에 도슨과 로빈슨이라고 있죠. 도슨과 로빈슨, 여기다 또 형광펜 줄 쳐져 있는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너드와 매크론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 또 형광펜. 자, 돌아오시면, 자, 먼저 키로 카드 가설이라고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키라고 기억하세요. 미국이 이제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이 V.O. 키라는 학자가 이제 주장한 하나의 가설이에요. 이게 키의 가설을 이제 로카드라는 사람이 또 뒷받침을 하게 돼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 키 로카드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자, 키라는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거와 관련해서. 자, 키라는 학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1인당 GNP가 3만 불에서 4만 불로 이렇게 올라가는, 또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경제 요인이 변해요. 사회 경제 요인이 변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변하냐 하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1인당 GNP가 올라가면 되게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치고 독재국가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정치학자들 간의 유명한 연구 대상인데, 잘 사는 나라 치고 독재국가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민주정치는 정당 정치죠.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그래서 정치 변수가 변해. 그러니까 이제 경제 발전이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경제가 발전하면 1인당 GNP가 올라가면 문맹률이 떨어져요. 고등교육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다 보면 이 사회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나 모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 모순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민주정치가 이루어진다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자, 하여간 키가 제시한 가설은 이런 겁니다. 먼저 뭐가 변해요? 사회경제가 변해요. 그 다음에 정치가 변해요.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복지정책이 많아지는, 정책이 변한다는 게 이게 키로카드 가설이야. 자, 지금 키로카드 가설은 이 세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순차적이다가 형광펜. 순차적이다라는 말. 줄쳐져 있는데, 순차적 관계죠.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고 이렇게 순차적. 자, 근데 자, 네모 2번 본문 보시면 이제 1950년대 미국의 학자들이, 야, 진짜 키로카드 가설은 변론을 하고 진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뭔지를 실증 연구를 해본 거야. 특히 경제학자들이요. 자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증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표적인 사람이 페브리칸트 같은 사람인데, 실제 검증을 해본 거예요. 어떤 요인이 진짜 중요한지.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정치적인 요인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더라?
1인당 GNP 산업화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더라 라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와요. 실제 검증 결과가. 그러면 키로카드 가설이 맞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지. 다시 경제학자들이 1950년대 실증 연구를 해봤더니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정치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떤 요인이더라는 거예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자, 1950년대 경제학자들에 의해 줄 쳐요. 양가로 1번의 첫 번째 줄.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뭐더라? 사회경제적인 요인이더라 라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페브리칸트야. 자, 그러다 보니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금 종래 존재했던 키로카드 가설이 맞다는 얘기야, 틀렸다는 얘기야? 틀렸다는 얘기지. 특히 어떤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잠깐. 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 지금. 보고. 지금 키로카드 가설에 따르자면 정책을 변화시키는 바로 앞에 있는 요인은 뭐예요? 정치거든. 근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실증 연구를 해봤더니 얘는 아무런 작용을 한다 못한다. 그럼 달리 표현하면 이 화살표가 맞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뒷받침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슨과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 자, 도슨과 로빈슨. 여기서는 그 그림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도슨과 로빈슨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맞고 키로카드 가설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얘를 X라 그러고 얘를 Y라고 합시다. Z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X와 Y 간의 관계가 맞았다 틀렸다? 틀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슨과 로빈슨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정치가 X고 정책이 Y인데, 자, 지금 키로카드 가설에 따르자면 이 흰색 화살 표시가 형성이 됐죠.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가짜. 그래서 이걸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지금 키로카드 가설에 따르자면 정치가 변해서 정책이 변한 것처럼 보이잖아. 이거는 진짜 관계, 가짜 관계? 가짜 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진실은 뭐냐 하면 제3의 요인인 사회경제가 Z가 정치를 먼저 변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얘가 실증 연구의 결과처럼 정책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야. 이건 실선으로 표시했어요. 이건 점선이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뭐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정치가 변해서 정책이 변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는 진짜 관계, 가짜 관계. 그래서 이거를 허위 관계라고 표현해요. 이게 도슨과 로빈슨의 이론이야. 여기 잠깐. 도슨과 로빈슨의 허위관계 주장에 따르자면 정책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요인은 오직 뭐만이에요? 오케이, 사회경제적 요인만 되는 거지. 얘는 진정한 변수가 아니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한 주장이 돼버려. 왜 심한 주장이 돼버리냐 하면 정책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사회경제 변수죠. 그럼 정치학자들이 밥줄이 끊어져요. 왜냐하면 정치학자들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체제를 연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도슨과 로빈슨은 너무 심한 주장이다 라고 보면서 이제 너드와 매크론이 나오는데, 너드와 매크론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가 있고 X, 정책이 있는데 Y. 자, 이 둘 간에는 실제 인간관계가 있긴 있다 이거야. 실선입니다. 점선이 아니라. 자, 근데 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경제 요인이 작용을 해가지고 역시 정치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변화시켜서, 자, 요 관계는
헷갈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혼란 관계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봐봐요. 이 혼란 관계 주장에 따르자면 이 정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에는 사회 경제도 되지만 뭐도 돼요? 정치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동시에 적용하니까 정확한 인과관계는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그래서 혼란 관계라고 해요. 했었지 이거. 전 수업 시간 안 했어요? 했어. 아마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정책 평가 있죠. 거기서 얘를 허위 관계니까 허위 변수라 그러고요. 얘를 허위 변수라, 허위 관계를 만드는 제3의 요인을 허위 변수라 그러고, 혼란 관계를 만드는 이 제3의 변수를 혼란 변수라 그래요. 정책 평가할 때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이 단계에서 이걸 잘 알아두시라고. 오케이? 그래서 거기다가는 몇 페이지를 써두시냐 하면 254페이지 써주세요. 254페이지. 이거 작년에 시험 문제 허위 변수, 혼란 변수 끼워 맞추기 나왔었어. 지금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허위 관계 주장에서는 X와 Y 간의 실제 인과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고, 혼란 관계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얘는 아예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얘는 예를 들어 실제는 0.2인데 이 제3의 변수가 작용해서 인과관계의 강도를 0.3으로 높인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정책 결정 요인론에서는 세 가지 이론 기억하셔야 돼. 키로카드 가설, 도슨과 로빈슨, 그리고 너드와 매크론. 자, 이렇게 보시고 171페이지로 갑시다. 자, 정책 과정의 참여자인데 먼저 자, 그럼 일반적인 정책 과정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정책이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과정인데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은 4단계입니다. 맨 처음에 의제 설정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사회 문제가 정책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문제가 되면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의제 설정하고 정책 결정 밑으로 두 개 묶으세요. 의제 설정하고 정책 결정을 밑으로 묶어가지고 정책 형성이라고 써두세요. 정책 형성.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책학의 강론은 4개로 구성이 돼요. 의제 설정 이론, 정책 결정론, 정책 집행론, 정책 평가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책 과정이고,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하단에 정책 과정의 참여자를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정책이 결정이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과정의 대전제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정책 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먼저 하단에 자, 참여자의 유형에서 양가로 1번 공식적 참여자, 공식적이다 동그라미. 이런 공식적 참여자가 있으면 반대적인 표현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겠죠. 넘기시면 비공식적 동그라미. 자, 그럼 먼저 공식적 참여자는요. 자,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람들인데 자, 먼저 공식적 참여자 누구 나와요? 우리의 입법부.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이긴 하는데 현재 민주주의의 공식적인 장치는 직접 민주주의예요, 간접 민주주의예요? 대의제잖아. 그러니까 대의기관들이 공식적 참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의회, 입법부, 여러분 자 입법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법은 정책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를 입법자라고도 하지만 법이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달리 표현하면 정책 결정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번에 무슨 저기 8.13 부동산 대책인가 뭐 해가지고
만들어냈죠. 근데 이거 정부에서 발표만 한 거지 시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에서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 공식적 참여자 가운데 의회 입법부, 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 기관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좀 친대통령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데 의회주의, 이런 대통령제 국가든 의원내각제 국가든 가장 중요한 존재는 국민의 대의기관은 의회예요, 의회.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행정국가 속에서 의회가 허수아비가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적 참여자 누구예요?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뭐 헌법상 국군 통수권과 같은 일정한 이제 정책 결정권을 행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권한은 뭐예요? 이제 의회나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거지. 자, 다음 네 번째. 사법부. 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정책을 추진했었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버렸어요? 위헌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추진했던 게 신행정수도 건설이었는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불문헌법이 있다는 거야. 무슨 대한민국이 성문헌법의 국가인데 불문헌법 논리가 왜 나와?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는 불문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그 정책은 추진 못해요. 그래갖고 변형시킨 거잖아. 어떻게? 신행정 수도가 아니라 행정중심부가 없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번에는 비공식적 참여자인데, 자, 비공식적 참여자는 세 번째 줄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정당. 그럼 정당은요, 국가기관일까, 비국가기관일까? 정당은 국가기관 아닙니다. 이제 어떤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를 갖지 않은 사람이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 이게 정당인 거지. 그 다음에 줄 치세요. 이익집단. 이익집단, 그리고 NGO 단체, 여러분의 저와 같은 일반 국민, 그리고 전문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데 말입니다. 또는 뭐 피디수첩, 사회 문제나 정책 문제 이슈화시키죠. 이런 존재들이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자, 이 비공식적 참여자 가운데 좀 봐야 될 게 맨 밑에 보시면 이익집단이 있어요. 이익집단.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이익집단 몇 개나 있을까요? 무수하게 많아요.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이익 추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이익집단이지. 그래서 이익집단을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압력집단이라고 그래요. 왜요? 집단을 결성해서 정책 과정에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익집단이다, 뭐 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렇게 협회라는 말 붙은 거 있죠. 이런 단체들은 다 이익집단이에요. 뭐 전국 목욕탕 때밀이 협회. 왜?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조금 다를지. 뭐 전국 세신, 때밀이가 아니라 때밀이 세신이라 그러지. 몸을 씻는다. 세신. 전국 공무원 수험생 협회 있을까 없을까? 만들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이익집단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집단의 천국이 미국인데, 이 미국 정치체제에서 이 대표적인 이익집단이요, 전미총기협회라고 들어봤죠? 이 미국은 총기 규제를 못해요. 왜냐면 이제 이 전미총기협회가 엄청난 자금력과 로비력을 동원해가지고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봉쇄를 해버리거든? 근데 뭐 최근에 막 뉴스 봤더니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총기 규제가 거의 허술해졌죠. 그러다 보니 뭐 사람들이 길가에서 막 서로 막 총 쏘고 옆차하고 시기 붙은 이제 총 꺼내가지고 막.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173페이지
이익집단 정치의 순기능하고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익집단 정치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특히 고전적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익집단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집단 과정 이론. 자, 다시 이익집단 정치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표에서 줄친 부분,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자, 근데 이익집단 정치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이익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은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사익이지. 무분별한 사익 추구의 극대화가 공익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익집단들 간에는 힘의 균형, 불균형. 예를 들어 기업 집단이 있고 소비자 집단이 있어요. 그럼 누구 힘이 더 세요? 이렇게 이제 지나친 사익 추구의 극대화가 공익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이익 집단들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거대 이익 집단이 약한 이익 집단의 이익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익 집단 정치의 문제점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집단 정치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이 뭐죠? 다원주의거든요. 그래서 자, 양가로 2번이 중요해요. 자, 이익 집단 이론, 다원주의에서는 이익 집단 정치가 정당화된다라고 보는데, 그 논거에다가 동그라미 두 가지가 나와요. 동그라미 1번 잠재이익 집단론 줄, 두 번째 중복회원 현상 줄. 이제 벤트리 투르만이라는 학자가 이 고전적 다원주의 이론가예요. 이익 집단 이론가인데, 이 벤트리 투르만과 같은 이런 이익 집단 이론가들은, 자, 이익 집단 정치가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이 미국의 이익 집단 정치 체제는, 자, 이익 집단은 특수이익을 추구하죠.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이 있죠. 방금 봤다시피 이런 문제점을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형광펜 자기 수정 기제를 갖고 있다고 봐요. 자기 수정 기제.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잠재이익 집단론, 중복회원 현상. 예를 들어 이런 건데, 먼저 잠재이익 집단론. 의료계가 있어요. 의료 산업이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 의사라는 존재들이 있겠죠. 약사라는 존재가 있고 한의사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의사들만 단체를 만들었어. 대한의사협회라는 단체를.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 의료계 이익은 의사협회가 독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약사라는 존재들이 아직 집단은 안 만들었지만 잠재돼 있어요. 한의사라는 존재들이 잠재돼 있어. 그래서 만약 의사들이 의료계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잠재된 약사들이 바로 집단을 결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공무원 수험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정부가 내년에 발표를 해버렸어. 내년에 공무원 충원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로 몰려갈 거야? 네. 정부 종합청사 앞으로 몰려간다고. 이게 잠재이익 집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재된 세력을 감안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전체 이익을 독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복 회원 현상은 오버래핑 멤버십이라고 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약사 자격증도 갖고 있어요. 멤버십 카드가 2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협회에 가가지고, 자,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약사들보다 힘이 세니까 의료계획은 우리가 독점하자,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 중복 회원인 사람, 이 사람이요, 야, 어떻게 우리만 먹고 사냐, 약사들도 먹고 약사들이 이걸 대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이 보면 지금 유엔 총회 가지고 하는 역할이 지금 오늘 뉴스 블룸버그 통신인가 거기서는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고 북한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뭐 이런 걸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자, 하여간 두 가지.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화살표 찾았습니까? 줄 치세요. 이를 통해 미국의 이익집단 정치체제는 이익집단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데, 이렇게 하면 특수이익의 독점적 지배가 아니라 사회 내 다양한 이익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결국 이익 간에 뭐가 발생해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자, 잠재 이익집단론하고 중복회원 현상은 어디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익집단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 여기 또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정책 네트워크 모형 하고 나면, 이제 정책학의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끝나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책학의 강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정책 의제 설정론, 정책 결정론, 정책 집행론, 정책 평가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 이 정책학도 분량이 좀 많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